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중세국어문법 심화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 2월에 그 현대국어문법, 그죠? 좀 나름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그랬나? 그랬죠? 나름대로 꼼꼼하게 살펴봤던 기억이 나고, 3, 4월에는 중세국어 기초편 했었고, 그죠? 하고, 그 다음에 현대국어문법에, 어문 형태 동사, 그죠? 세 가지 이렇게 살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미 이제 현대국어문법 2번 했죠? 그죠? 현대국어문법을 2번 했고, 중세국어문법은 오늘 하면 2번째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심화편을 가지고 한 5주 또는 4주 정도 계획하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또다시 전체를 한 번 더 훑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반기에 그럼 몇 번 하냐면 현대국어문법 2번 하고 한 번 다 보는 거 하고, 그죠? 그러니까 중세국어문법 2번 기본과 심화, 그죠? 이렇게 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을, 그죠? 한 번 봤었죠?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 한 번 봤었고, 그 다음에 우리말 문법론 한 번 봤죠, 이제. 네. 오늘까지 보면, 내일까지 보면 한 번 보는 게 되죠. 그러면 우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은 거기 안에 현대국어도 있고 중세국어도 다 있잖아. 맞죠? 아니,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에 현대, 중세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제대로 여러분들 봤으면 중세국어를 벌써 3번째 보는 거야. 그죠? 그러면 우말도 받고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을 봤다면, 제대로 봤다면, 현대국어 문법을 지금 2번, 3번, 4번째 보는 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게 지금 이제 4월까지 그렇게 본 거예요. 4번째 본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말 문법론은 5, 6월에도 그대로 계속 갈 생각이거든? 그럼 몇 번 봐? 5번째 보는 게 되는 거예요. 맞죠? 5번 보는 게 되는 겁니다. 문제 많이 봐서. 그죠? 생각해보면, 4개월에다가 5, 6월 다 합치면 6개월이잖아요. 그죠? 6개월 동안에 한 5번에, 현대국어 문법만 5번 보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중세국어 문법을 3번 보는 게 되겠죠. 거기다가 이거 끝나고 나서 또 한 3, 4주 정도 남았을 때 또 한 번 더 볼 테니까 플러스해서 또 더 보게 되겠죠. 무지 많이 본 거죠? 응? 굉장히 많이 본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문법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아직도 헤맨다면 그거는 아마 진심을 다해서 안 봤을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내가 그랬잖아. 문법을 시간이 없어서 다 일일이 처음부터까지 다 못 따라오면, 일단 못 따라오는 부분은 비워두라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비워두라. 다 채우지 마라. 안 채워도 된다. 또 시간이 남는 동안에 또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때는 비워둔 부분을 좀 더 채워가면서 공부하면 된다. 이야기도 여러분들 했던 기억이 나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절반만 공부했어도 한 3번은 다 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7월부터는 이제 기출문제 보면 분석을 할 텐데, 그죠? 그러면 또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요. 7, 8 2달 동안,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7, 8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중에 또 뭘 보냐면 또 우말을 볼 가능성이 높죠, 그죠? 또 딴 책을 보든지. 하여튼 그래 또 한 번 더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는 우말 말고 딴 거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그죠? 근데 또 한 번 더 볼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같이 보는 것의 끝이에요, 이제는. 7, 8일까지 보면 같이 보는 것이 끝이고요. 그러면 3개월 남잖아. 그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3개월 동안 한 몇 번 더 볼 기회가 되겠죠? 몇 번이 나오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한 2번은 더 보지 않을까? 시간 많은데, 그때 가면, 그죠? 그렇게 하면,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1년 동안에
문법을 한 10번은 반복하는 꼴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지 않을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래에 와서는 이제 문법이 좀 쉽게 나오지만, 그 쉽게 나온다, 어렵게 나온다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 했잖아. 현직 교사들의 커뮤니티에 있잖아요. 올라오는 그 요상한 질문들. 보여줬잖아, 그죠? 그건 보면 여러분들 생각해도 참 기가 차지 않습니까? 야, 저런 게 어떻게 질문 올라오지? 현직 교사들의 문답이 왜 저 모양이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 왜,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아직 합격을 못하고 기간제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다 우리가 폐마할 필요는 없고, 그죠? 그분의 중에서 일부는 여전히 그 문법을 어려워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죠,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또 다시 내가 한 번 더 또 이야기하는 거야.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제 5월부터 해도 또 많이 남아있다. 아직도 같이 공부할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 일단 5, 6월 남아있죠. 7, 8월 남아있죠. 그렇죠? 두 번의 기회가 남아있고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제 그룹 스타디를 통해서 공부할 때도 이미 두 번의 기회가 남아있죠. 그 다음에 나하고 같이 하는 것도 5, 6월에 지금 이거 보고요. 그죠? 또 7, 8월에 또 보고. 최소 두 번 이상의 기회가 남아있네. 그죠? 한 3, 4주 동안 또 할 테니까. 최소 두 번 이상의 기회가 남아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7, 8월까지 나하고 같이 하든, 이제 그룹 스타디를 하든, 그죠? 최소한 4번 이상은 본다는 뜻이 되죠. 그렇지 않나? 3번 이상을 본다는 말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기회가 있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좀 시간 있을 때, 좀 여유있게 좀 시작해 보시라 하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시작해 보시라. 아직도 시간 많다 하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책을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각종 이제 개론서를 들고 있을 거잖아요. 그죠? 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는 중세국문법 심화편을 볼 텐데, 이번에는 좀 살짝 바꿔서 심화편 하면서 앞에 기본편을 확인시켜 줄 생각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부. 아시겠죠? 심화편 하면서 일부 앞부분을 넘어가서 좀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뒷부분 공부하면서 지난 3, 4월에 공부했던 내용을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필기되어 있는 걸 보면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마음에서 한 좀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있잖아요. 일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고 또 한 가지. 중세국어문법은 배점이 많으면 8점. 그죠? 많으면 8점. 평균, 보통 때는 한 6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좀 8점이 나왔죠. 그죠? 그 전에 6점짜리입니다. 그래서 6점이니까, 사람에 따라서 약간,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시험 칠 때 보면, 시험이란 게 원래 그런 게 있잖아. 내가 전략 과목이란 게 있잖아요. 응? 우리는 전공이니까, 교과교육론 문법 문학이 있으면, 그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전략 영역이 뭐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똑같은 시간 대비 어떤 것을 더 점수를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계획 정도는 짤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게 짜서 똑같은 시간 대비, 좀 1점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중세국어는 이렇게 시간을 들이는 것에 비하면, 쉽다라고 이야기를 잘 못해요. 그렇더라고. 그럴 때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차라리 기본편 수준에서 보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요 앞쪽에 문자와 관련된 부분은 기본이나 심화는 거의 똑같거든요. 문자는 기본도 심화도 거의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은 넘어가면서 이제 심화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예문도 좀 많아지고 어려워지고 그래야 되는데, 특히 이제 뒤에 부분은 중세국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 했어요? 시험에 나오는 기조가 현대국어와 다른 중세만의 특징. 아시겠죠?
현대국어와 다른 중세만의 특징이라는 기소가 있죠. 그걸 바탕으로 한다면 이 기본편에 들어있는 정보 정도가 현대국어와 다른 중세국어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편 정도만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심화편을 보다가 앞부분은 거의 같으니까, 그죠? 잘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보다가, 정말 모르겠어 싶을 때는 그냥 차라리 기본편을 한 번 더 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할 수 있겠는데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심화편 진도 나가니까 그대로 따라 나가면서 그 범위에 맞춰서 기본편 따라오시오. 아시겠죠? 그 범위에 진도에 맞춰서 기본편 따라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쪽은 거의 비슷하게 가도 뒤에 가면 심화편은 점점 많아지고 기본편 간략화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둘 다 병합해서 확인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중세국문법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분들 중에서도 그게 있어요. 야, 내가 그래도 표준 중세국문법 정도는 또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럴 거잖아. 왜? 그죠? 그런 분들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책을 같이 우리 봐가면서 진도 나가는 부분이 하루에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맞게끔 표준 중세국문법론이나 또 아니면 그 방통대 교재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그 진도에 맞게 나가세요. 그냥. 아시겠죠? 약간 표준 중세국문법론도 체계가 좀 비슷하고요. 그죠? 그 방통대 교재는 체계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방통대 교재는 양이 적고 표준 중세국문법론은 양이 좀 많잖아요. 그죠? 설명 방식도 좀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 실력이 좀 되는데 안 보니까 찝찝하니까 한번 보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표준 중세국문법론을 한 번쯤 보고 싶은 사람은 진도에 맞게끔 봐라. 아시겠죠? 보면 5, 6월에 한 번 보는 게 되죠? 그죠? 그러면 6, 7월에 한 번 더 보세요. 7, 8월에 한 번 더 보세요. 그러면 2번 보는 게 되잖아요. 보면 느껴지겠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보면 되는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또 다르게 입장을 바꿔서 완전 나는 초고수야. 아주 난 실력이 뛰어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라면 오히려 요 심화편이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장담컨대 이 심화편이 훨씬 더 어려워요. 사실은. 내용이. 앞부분은 늘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기본하고 별 차이 없거든요. 뒤로 가면 무지 어렵습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더 맞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아주 실력이 난 중세국어는 봐도 모르겠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내가 처음에 소개한 것처럼 어차피 강의는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맞게끔 기초편을 보면서 기초편을 다시 먼저 한번 보세요. 예습할 때 있잖아요. 먼저 보고 그 정도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와서 보면 심화가 좀 쉽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야기해주는 이유는 각자의 수준에 맞게끔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는 똑같이 간다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각자의 수준껏 하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됐죠? 예. 자, 그러면 이 책의 체계를 좀 말해보면요. 자, 앞에 문자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제일 앞쪽에 238쪽만 보면요. 그 후민점 창제가 돼 있고, 양가로 1, 양가로 2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들은 자료잖아요. 자료거든? 그러고 나서 그 밑에 보면, 양가로 이 밑에 단락에 보면, 후민정음은 하면서 또 다시 설명한 구절이 나오잖아. 이 부분에서 위에 자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쪽이나 뒤에 한번 펴볼게요. 저 뒤쪽에 어딘가에 한번 펼쳐보세요. 난 270쪽을 펼쳤는데, 만약 270쪽이 있다 칩시다. 이 문장이 있거든요.
문장이 짜임새가 있고 한데, 그 보면 양가로 1번이 자료가 있잖아요. 그럼 그 밑에, 자료 밑에 뭐가 있어요? 체언의 관행계수사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 자료에 대한 풀이, 분석. 아시겠죠? 또 그 밑에 양가로 2가 있으면 양가로 2 자료에 대한 분석.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료에 대한 분석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 기조를 유지하려고 했고, 무지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서 내가 만드는 자료라고. 그러니까, 이 한두 가지 책이 아니거든요. 한두 권이 아니라고요. 그죠? 무지 많은 책을 가지고 이용했고, 학교 문법을 기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용이 좀 어려우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 됐죠? OT는 끝났고, 그러면 중세국어 심화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문자 들어갑니다. 문자. 자, 후민점 창제부터 들어갈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후민점 창제가 있고 후민점 제자 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 원리 중에서는 초성 글자가 있고요. 그럼 중성 글자, 종성 글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네 번째 글자 운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해례본 그 예의에 다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기까지 해서 문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민점 창제. 이 창제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대체로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세종실록 25년, 1443년 12월조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했고, 그러니까 밑에 각주에 보면 알겠지만, 옛 전자를 모방했다는 것을, 옛 전자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왜, 그죠? 우리 예측컨대, 한자의 원리를 본떴다, 또는 글자가 옛 전자와 닮았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명확하진 않아요. 그죠? 모방했고, 초, 중, 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비로소 글자를 이루었다. 이렇게 되죠. 무릇 문자에 관한 것과 이어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니까 문자와 관한 것과 이어에 관한 것이니까 문자에 대응되는 말이 이어의 가능성이 높죠. 그럼 그 당시로 돌아본다면 문자가 뭐였을까? 한자의 가능성이 높죠. 그죠? 한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는 뭘까, 그러면? 한자가 아닌 것이 되겠죠. 그죠? 그럴 가능성이 돼요. 이자가 속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기억납니까? 근데 속되다라고 해서 속된 게 아니고, 한자와 대비되는, 그 문자와 대비되는, 그죠? 것 중에서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 당시에. 속될 이가 있어가면서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각주에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한자와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시겠죠?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모두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만은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굉장히 후민정의 성격을 잘 설명하고 있죠. 그죠? 이것을 후민정음이라고 부른다.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죠? 자, 그 밑에 실제로 후민정음에 대한 기록은 세종실록 25년에 이렇게 되어 있겠죠? 위에 보면 상, 친제, 언문 28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그죠? 여기에서 친이라는 말이 번역되거든요. 친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후민정음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이설이 있는데, 가설도 많고 한데, 요 말을 빌어서 뭐라고 이야기한 거야? 친제. 맞죠? 그래서 친제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죠? 누가 만들었다고? 세종이 직접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명칭을 뭘 한다. 밑에, 양가로 이 밑에 설명해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후민정음은 후민정음 언해본의 백성 가라치시논 정한 소리라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죠? 백성 가라치시논 정한 소리라. 이런 주식에서 알 수 있듯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후민정음의 뜻이 바로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면요. 후민정음 해례본, 이거 1446년이거든요. 어제 서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는 1443년 하면 떠올리는 게 뭐예요? 후민정음과 관련해서. 아, 창제한 해구나. 를 떠올릴 수 있고, 1446년은, 아, 반포한 해구나. 하는 거 떠올릴 수 있잖아요. 왜, 그죠? 예, 그겁니다. 그래서, 해례본입니다. 해례본. 어제 서문에, 여러분 옛날 고등학교 때 많이 봤죠? 그죠? 국지엄, 이호 중국하여,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왜, 그죠? 그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하다. 이런 까닭에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래서, 이 내용만 본다면, 우리 말은 중국말과 다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수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런 까닭에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제 뜻을 능히 펼치지 못한 자가 많다. 하는 것에서 애민정신이 잘 나타났죠. 그죠?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날로 쓰며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게 되죠. 이게 바로 뭐예요? 실용정신이죠. 실용정신이다. 그래서 이 어제 서문은 자주 애민 실용정신이라는 세 가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뭐한지 알겠죠? 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죠? 이런 걸 통해서도 세종에 의해서 써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어제 서문이잖아. 어제 누가 썼단 말이야? 임금이 썼단 말이죠. 그죠? 그걸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해설해 보면 후민정음은 이를 통해 43년 12월에 창제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이는 후민정음의 창제 목적과 글자 사용법, 글자를 만든 원리들을 설명한 이 책의 끝에 실려있는 정인지의 서문이 1446년 9월 상달에 쓰여졌기 때문에 반포된 때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죠? 됐죠? 자, 우리가 이 기본 강의할 때 내가 이 부분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했어요? 후민정음에 대한, 그죠? 인식의 차이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했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저번에 기본 강의 때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나라의, 그죠? 그 한글날이 언제라 했어요? 10월 9일인데, 10월 9일의 근거가 뭘까?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 근거가 뭐라 했어요? 상달. 무엇의 상달? 9월 상달. 음력 9월 상달이면 양력은 뭐지라 했어요? 10월. 10월에 상중하 할 때 상달의 마지막 날은 9일. 맞죠? 그래서 10월 9일을 한글날로 삼았다. 기억나죠? 그러면 우리가 10월 9일을 한글날로 삼았다는 것은 뭘 기준으로 한 겁니까? 반포일을 기준으로 한 거죠. 우리는 반포일을 기준으로 했고, 북한의 한글날은 창제일을 기준으로 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25년 12월조라고 돼 있잖아요. 왜? 그죠? 1443년 12월에 창제되었단 말이 있잖아. 왜? 언제란 말은 더 이상 없잖아. 왜? 그죠? 그러니까 음력 12월은 양력은 며칠이다? 1월. 1월에 언제는 없으니까 이들의 중간에 며칠이에요? 15일. 그래서 1월 15일이 북한의 한글날이다. 이랬죠? 우리가 통일되면 이 한글날부터 바로 잡아야 될 수도 있다. 응? 그런 이야기 내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기억이 납니까? 나겠지 뭐. 자, 212쪽에 넘겨보면, 펼쳐보면요. 212쪽에.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기본 왔다가, 심화 왔다 갔다 해보자고. 그죠? 그게 기억이 날 테니까.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저 위쪽에 보면 후민정음에 대한 창제자 연대 쭉 나와 있죠. 그죠? 예.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했죠. 그죠? 우리의 문자, 백성을 가르치시는 바른 소리. 맞죠? 문자의 의미도 있고 또 뭐도 있다. 책 이름으로서 후민정음 해례본의 이름이다. 됐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각주에 보면 이 해례본의 체계가 크게 보면 넷으로 되어 있죠. 그죠? 어제 서문이 있고, 각주 보세요. 예의가 있고, 해례가 있고, 정인지 서문이 있다. 기억나죠, 이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후민점 창제 목적 같은 것이 어제 서문에 실려 있고, 그게 아까 신바편에 있는 것이고, 그죠?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의에 보면 각 문자의 음가, 운용법, 종성, 병성, 순경음, 방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이 순서대로 아마 책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례에 가보면 제자해, 제자에도 보면 제자 원리, 그죠? 기준, 초성, 중성, 음상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이거 인터넷에서 들어가 보면 다 찾을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걸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초성, 중성, 종성, 합자해, 용자래, 그죠? 예를 구체적으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해례니까. 해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해설한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후민점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정인제 후서에 보면 이런 문자를 왜 창작이 되었는가, 그죠? 그다음 창제자는 누구이고 편자자는 누구다, 이렇게 잘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개인이 문자를 창제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옆에 도왔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죠? 그럼 실제로 후민점의 해례본을 쓴 사람은 집현전 학자들의 몇 명이니까, 그죠? 결국 이분들의 도움도 받았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걸 우리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38쪽입니다. 후민점 제자 원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초성 글자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음 28자, 그죠? 각상, 기형, 이재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각상, 기형, 이재지. 자, 그래서 후민정음 28자는 각기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형했다는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 적지 말고 239쪽에 보세요. 위에 보면 동그라미 3 밑에 보면 후민점 제자 원리는 후민점 해례본의 제자해에 잘 기술되어 있다, 이런 설명이 나오잖아. 왜? 그죠? 그러면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조금 전에 동그라미 1번 읽었잖아요. 왜? 그죠? 동그라미 1번이 뭐야? 후민점 28자가 상형의 원리에 의해서 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해됐죠? 예, 그 이야기고요. 어떻게 상형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는 초성은 모두 17자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17자인데 기역은 혀의 뿌리가 목구멍을 막고 있는 모양이고, 막는 모양이고, 서름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붙은 모양을 본떴고, 순음 미음은 입의 모양이고, 그죠? 이런 이야기 쭉 하잖아, 그죠? 그러면서 그 밑에 한자로 된 거 보면 초성, 범, 17, 자, 아음, 경, 기역, 상, 설, 건, 배우지형, 그죠? 서름, 니은, 상설, 부상, 악지형, 그죠? 지음, 시옷, 그 다음에, 지음, 미음, 순음, 미음, 상구형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지음, 시옷, 상치형, 후음형, 상후형, 이렇게 돼 있잖아, 왜, 그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17자 중에서 기본이 되는 이 5글자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오음의 기본자를 하죠. 오음의 기본자. 그러면 뭐였어요? 아음, 기역은, 그죠? 서름, 니은, 순음, 미음, 지음, 시옷, 후음, 이형. 맞죠? 이게 오음의 기본자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고 있는 게 좋고요. 239쪽에 가운데 보면 표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하도록 하죠. 그래서 동그라미 2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초성 기본 글자의 제자 원리를 밝힌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요, 현대 음성학에서 자음 분류의 핵심적 기준이 되는 조음 위치. 맞죠? 조음 위치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역은 혀의 뿌리가 목구멍 막고 있는 모양을 본떴다 했잖아요, 그죠? 그 모양을 본떴지만 사실 기억이 나는 소리도 어디에요? 그 속에서 소리 난다는 거야. 아시겠죠? 만약에 입술 모양은, 입술이 상구형이잖아요, 그죠? 입술 모양은 그 상구형인데 그 입술 모양은 어디서 소리 나는 거야? 입술에서 나는 소리야. 아시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좋은 위치란 걸 기억하고요. 기억은 기억보다 소리가 좀 세게 나는 까닭에 획을 더하였고, 니언에서 디귿, 디귿에서 티엇, 미음에서 비업, 비업에서 피업 등등등 했다. 자, 중요한 것. 그러나 오직 뭐는 옛 이형은 다르게 하였다. 오직 옛 이형은 다르게 하였다.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 한자로 보세요. 239쪽의 밑에 위에 한자로 보세요. 기억, 비기억. 그죠? 기억은 기억보다 성출초려라는 말 기억하라 했죠. 성출초려 기억해라 했습니다. 각주 한번 보세요. 207번 7번째 각주. 원래 글자에 더해진 획은 성출초려라는 자질을 표시한 것이 되는 셈인데, 이로 인해 후민정음은 뭐라고? 자질 체계의 문자로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억이었다면 기억에서 획을 더한 기억이 되어 있었으면 기억은 기억보다 어떻게 되던 거야? 소리가 더 세워졌다. 소리가 더 세워졌다는 것은 여기에 더해진 어가 뭐란 거야? 줄 하나가 하나의 자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알 수 있죠. 그죠? 또 예를 들어서 니언에서 획을 더해서 이렇게 디귿이 되었잖아요. 왜 그죠? 디귿에서 획을 더해서 뭐가 돼? 티엇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됐다 칩시다. 그러면 얘부터 이렇게 넘으면서 이 획이 하나 더해진 게 하나의 자질을 나타내고, 또 이 획이 하나 더해진 게 하나의 자질을 나타낸다. 뭐 뭔지 알겠죠? 그럼 이 소리보다 이 소리가 갈수록 뭐가 돼? 소리가 더 세워지고. 그러면 가획된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해? 자음에서 가획이 된다는 것은 소리가 세워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가획된다는 것은 소리가 세워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한 개 물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가획되는데, 요 리얼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가획된 거예요? 리얼은 어쨌든 여기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에서 이렇게 왔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러면 이 소리는 적어도 어때? 이 소리보다는 획이 더 해졌으니까 더 소리가 어떻게 돼야 돼? 세워져야 되죠. 맞죠? 세워져야 된다. 실제로는 그래 안 그래? 실제로 안 그렇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로는 이 소리는 오히려 기본자보다도 더 약한 소리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것들에서 보여주는 가획의 의미에서 벗어나 있죠. 맞죠? 벗어나 있다. 그래서 이 벗어나 있는 이런 소리를 우리가 뭐라 한다? 이체자라 한다. 아시겠죠? 이체자라 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설명을 잘 하다가 239쪽에 보면 이런 말 해요. 제 밑에 이유, 옛 이영, 위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죠? 오직 옛 이영은 다르게 하였다.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한다면 옛 이영이 뭐란 거야? 이체자인데, 나머지는 다 예를 들어서 아음 기억에서 출발해서 기억이 되기도 했지만, 옛 이영은 어디야? 아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시옷 어때요? 시옷에서 획이 돼 있어서 치엇 이렇게 갔잖아요. 왜 그죠? 맞죠? 그러면 시옷에서 획이 돼 있어서 뭐가 돼요? 원래 그 당시 시옷은 이렇게 표기했잖아요. 왜? 그죠? 획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어떻게 돼? 이렇게 와야 정상이잖아. 그죠? 맞잖아요. 그럼 이 소리도 역시 어떻게 돼? 소리가 이 소리들보다 세워졌다 볼 수는 없잖아요. 이 소리도 이체자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소리 이체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소리에서 출발한 건 사실이잖아.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그죠? 이 형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맞죠? 다 획이 더해졌잖아. 근데 오직 획이 더해졌지만 오직 특이한 것만 뭐밖에 없다? 이 소리밖에 없다고. 아시겠죠? 근데 이 소리는 그러면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온 거죠. 소리 성격은 뭐예요? 아음. 맞죠? 아음에서 왔는데
가핵은 어디서 됐어요? 후음에서 되었다. 이해되죠? 예, 그런 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9쪽에 동그라미 3에 대한 설명을 보면요. 초성 글자를 만드는데 적용된 두 번째 원리인 가획의 원리를 밝힌 부분입니다. 이게. 가획의 원리는 어떤 자의 음보다 성출초려, 그러니까 소리가 약간 세다는 뜻이거든요. 성출초려한 음을 표시하는 글자는 원래의 글자에 획을 더하여 만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소리가 약간 세다는 것은 원래의 글자에 획을 더하여 만든 원리라는 뜻이다. 아시겠죠? 그래 돼요. 그래서 밑에 이와 관련된 각주를 보면요. 각주를 보면 원래의 글자에 더해진 획은 성출초려라는 자질을 표시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자질책이다. 약간 이야기했죠. 그죠? 그 내용이구나.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조금 더 가미해서 정리해보면 239쪽 딱 가운데 있는 표가 되거든요. 그죠? 표가 됩니다. 자, 일단 표해보면 뭐가 있어요? 오음이 있잖아요. 왜? 오음 중에서 아설 순치우가 있다. 이거는 무엇에 따른 분류다? 좀 위치에 따른 분류다. 그죠? 좀 위치에 따른 분류고요. 만약 이걸 오행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아음은 목이 됩니다. 목. 나무. 그죠? 설음은 화가 되죠. 불. 순음은 토가 되거든요. 흙. 치음은 금이 되거든요. 쇠. 그러니까 후음은 물이 됩니다. 이렇게 오음에 따라서 나누는데 그렇게 돼요. 우리 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오음의 기본자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음의 기본자가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형이다. 이 학기가 뭐에 따라서 나오다 있어요? 이게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상형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상형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이 상형의 원리에서 1차적으로 만들어진 것에서 뭐인 거야? 가획된 것이다. 맞죠? 첫 번째 제자 원리는 상형이고요. 그 상형의 원리에 의해서 가획된 것이다. 가획이 어떻게 돼? 1차 가획, 2차 가획. 맞죠? 그래서 가획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는 상형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나머지는 뭐가 된 거예요? 가획된 것이다. 아시겠죠?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체자까지 이렇게 설명이 나온 것이죠. 이해했죠? 그럼 그 밑에 설명을 보면, 여기에서 이체자들이 옛, 이형, 리얼, 반치음은 예외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그죠? 자, 이것은 단순히 이형, 니은, 시옷과 그 꼴을 달리했을 뿐이지 소리의 세기 때문에 획을 더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말 하고 있죠. 그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성출, 초려가 돼야 되는데도 되는데, 그죠? 얘들은 그러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가액을 했어요. 그래, 안 그래? 겉으로 보기에는 가액을 했는데, 내면적으로 본다면 그 가액의 뜻이 없다는 뜻이에요. 가액을, 겉으로 보면 가액을 했는데, 가액을 했지만 내면적으로는 가액을 한 뜻이 없다. 그렇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라 보면 돼요. 다르게 말하면, 가액 이전과 비교해서 볼 때 소리가 어떻게 돼? 세지지 않았다. 아시겠죠?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가끔 이제 이게 이체라고 하니까, 이체자라 하니까 몸이 다르다. 이래 있잖아요. 그죠? 형태가 다르다. 라고 해서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이체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 여기서 뭘 눈여겨봐야 되냐면 가획의 본래 뜻이 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획의 의미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각주에 한번 보세요. 208번째 각주에 보면요. 자, 옛 이형은 아음이므로 기역과 비슷하게 글자를 만들어 했으나 그러지 않음으로써 이체가 되었다. 덧붙이면 옛 이형은 혀뿌리가 목을 막아 소리의 공기가 코로 나오는 소리지만 옛 이형과 비슷한 소리여서 이형과 비슷한 소리여서 옛 이형과 이형이 서로 혼용되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혀뿌리가
목을 막아 소리의 공기가 어디 나온다 했어요? 코로 나오는 소리다. 그 말을 발음 내보면 이래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소리 난다고. 근데 이 소리가 뭐와 비슷하다 했어? 이음과 비슷하다 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음성적 유사성이다. 맞죠? 음성적 유사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음성적 유사성이기 때문에 이 두 소리에 하고 어가 어떻게 된 거야? 혼용되었다. 이렇게 본 것이죠. 때문에 아음으로 글자 짓는 시초로 삼지는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됐죠? 아음에서 글자 짓는 시초로 삼지 않고 음성적 유사성 때문에 어디에서 시초 삼았어? 이 후음에서 시초 잡았다. 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자, 여기까지 내용이 똑같은 게 213쪽 보면, 자, 그림상으로 별 차이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당시 할 때 213쪽에, 그 똑같이 내가 이렇게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단지 이제 여기서 약간 차이 나는 것은, 213쪽에는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놨잖아요. 왜? 그죠? 제자 원리를 해가지고, 초성이나 중성이나 기본은 상행이 원리에서 출발했고, 그죠? 했다는 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표를 간단하게 이렇게 글자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 이것만 좀 차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보냐면, 그 밑에 한번 볼게요. 후민정 해례에는 이상에서 설명한 17자 이외에 다음 같은 뭐도 있다. 연서자와 병서자 등도 초성 글자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요. 순경음, 미음, 비업, 피업, 쌍비업, 미음, 이건 뭐라 그래요? 연서잖아. 맞죠? 연서입니다. 이 순경음입니다. 순경음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입술 순자, 가벼울 경자. 입술을 살짝 건드린다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할 때 내 이야기 많이 했잖아. 이 소리하고 이 소리는 분명히 다르다고. 그죠? 이 소리 낼 때는 입술을 살짝 건드린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런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쌍기역, 쌍디것, 쌍비업 하는 것은 뭐예요? 병서된 것이죠. 병서인데 이와 같이 같아지는 것이 같은 글자를 반복하는 것은 뭐라 했어요? 각자병서, 각자병서라 했죠. 그죠? 각자병서. 병서라 했고, 그 밑에 서거, 서더, 서버와 같은 것은 합용병서라고 합니다. 합용병서. 그죠? 그렇게 차이 난다. 이 뒤에 가서 또다시 할 겁니다. 합용병서다. 합용병서에는 보면 세미콜론이 찍혀져 있잖아요. 왜, 그죠? 세 종류로 나뉩니다. 그 앞에, 시옷, 기역, 시옷, 디귿, 시옷, 비읍은 뭐예요? 시옷, 개죠. 그죠? 시옷, 개. 저번에 우리가 기본 할 때 내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마. 여기서 한 개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게 뭐라 했어요? 시옷 뒤에 뭐가 있어요? 기역도 있고, 디귿도 있고, 비읍도 있으니까, 한 개 더 넣는다면 뭐가 있을까? 썼죠? 정도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세국어라는 후기 중세국어까지만 하더라도, 서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서서는 이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대국어 가기 전에 한 16세기 정도에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16세기는 나타나는데, 이 15세기까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비읍, 디귿, 비읍, 시옷, 비읍, 지읒, 이걸 뭐라 그래요? 비읍계랍니다. 비읍계. 그 다음에, 비읍, 시옷, 기역, 비읍, 시옷, 디귿은 뭐라 해? 버스계를 합니다. 버스계. 아시겠죠? 버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 소리들은 다 뭐예요? 자기 소리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거 하면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소리 났다고 다. 아시겠죠? 다 소리 났습니다. 또 예에서, 버드하면, 이렇게 자기 소리 났다고요. 아시겠죠? 버트가 되겠다, 트. 맞죠? 자기 소리 났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어두에 쓰였다면 뭐라고 할 수 있어? 어두장군을 하는 거죠. 어두에 쓰였다면 만약에 이런 게 합병병서가 아시겠죠? 어두장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뒤에 버스그는 뭐라 그래요? 시옷계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버스계에서는요. 아까 스그 할 때 어떤 사람은 이게 보세요. 스크 이렇게 소리 났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 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응? 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버스그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버스그는 내가 좀 전에 버스그 한 것처럼 이렇게 소리 났을까? 이렇게 소리 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뭐라고 해? 버꺼 이렇게 소리 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학교 문법에서는 뭘로 봐? 버꺼로 봅니다. 버꺼. 됐죠? 만약에 이거 전에 기억나죠? 어떻게 발음하는지? 벗대. 벗대. 이해됐죠? 벗대라고 소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옷계, 비옷계, 버스계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게 바로 위에서 이야기했던 연서자, 병서자까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정리 끝났는데 자, 초성 17자 체계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저번에 우리 기본자일 때는 제일 앞에 내려놨거든요. 기억나죠? 기본 강의할 때 212쪽에는 보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냐면 이거 초성 끝내고 나서 중성 능망이 나으니까 그죠? 이걸 끝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성 17자 체계에 되어 있는데 이 표상으로 본다면 17개가 아니고 몇 개예요? 23개처럼 느끼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내가 이번 책 만들면서 앞쪽에 212쪽에는 표를 선을 똑같이 했잖아요, 왜, 그죠? 근데 239쪽에는 보면 뒤에 전탁은 따로 첨선으로 찍어 놨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지금 초성 17자 체계라 해놓고 이 앞에 전탁까지 다 실선으로 되어 있으면 다 뭐가 돼? 23사가 되기 때문에 뭔지 알겠죠? 구분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놨습니다. 오음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전청은 뭐라 해요? 전청. 현대국어의 예사 소리 정도 된 소리고, 차청은 현대국어의 거센 소리 정도 된 겁니다. 참고로 현대국어의 히읗 있잖아요. 히읗은 어디둬요? 현대국어에서. 학교 문법에서. 예사 소리 듭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불청불탁은 현대국어로 친다면 울림소리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탁은 초성 17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전탁은 얘들은 병서한 글자예요. 된소리가 아니고 병서 글자. 아시겠죠? 뭘 병서했어요? 쌍기역부터 쌍지역까지는 전청을 병서했고 병서했고요. 그럼 쌍희엇은 차청을 병서해주고, 그죠? 병서한 글자입니다. 각자 병서죠.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0쪽에 가보면 각각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디귿에 한번 볼게요. 자, 초승자 17자 책에는 전탁 6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전탁 6자는 글자 운용법, 그러니까 병서에서 만들어 쓰는 자로 분류된다. 이게 되고요. 위 도표의 23초성 체계는 동국정운의 초성 체계와 같다. 이 기억나죠? 예.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성자 이름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난 가운데 소리 같으니라를 근거로
기니 디디식으로 읽었을 가능성이 높다. 됐죠? 이거는 저번에 기억난 할 때 다른 예를 통해서 이야기해 줬잖아요. 왜,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음성적 표기였기 때문에, 그죠? 음수적 표기였기 때문에 음수적 표기에 의한다면, 이렇게밖에는 소리 낼 수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기억나죠? 그거 여러분들 213쪽에 보면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있을 거야, 아마. 그거 보면서 한 번 더 복습을 하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 이걸, 훈몽자해식으로 있잖아요. 제셈진의 훈몽자해식으로 표현해서 만약에 이걸 기역이라고 했다면, 기역, 안, 이렇게 표기가 될 수가 없다고요. 안이라고 표현될 수가 없다고. 맞잖아요. 왜냐면, 얘는 음성인데? 그럼 안이 아니고 뭐가 돼야 돼? 은이 돼야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 발음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란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해한다면, 다른 예들을 통해서 확인해 본다면, 이거는, 기, 니, 디리라고 있는 게 합리적이서 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저번에 213쪽 할 때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에 보면, 자, 기역에서 이형의 5자는 초승자, 상형의 기본자이다라고 아까 이야기했고, 그 계열에서 소리가 가장 약한 것이다. 됐죠? 그 각각에서 소리의 세계에 따라 획을 더하여 글자를 만들었다. 가액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 글자는 이체자이다. 가액한 뜻이 없다. 아시겠죠? 대충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15세기에 통용된 글자는 실제로 이 글자 중에서도요, 그리 많지가 않아요.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 앞에 239쪽의 표를 통해서 볼 때, 그 당시 15세기에 통용된 거는 몇 자일까? 15세기에 통용된 어문은 몇 개일까? 15개? 22자입니다. 이 초승 중에서 22개가 통용된 어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 표에서 볼 때, 이형과 여린 히읗은 음가가 없었기 때문에 통용이 안 됐어요. 음가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 2개 빠지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통용된 글자 중에 많이 쓰인 게 이거예요. 순경 비읍이에요. 비읍이고, 나머지 전탁 다 넣고 나면 다 몇 개야 돼? 전체 23개에서 2개 빠지니까 뭐가 돼? 21개고, 맞잖아. 아니, 전탁까지 다 합치면 23개잖아. 23개에서 요 2개 빠지면 21개잖아요. 21개에서 순경 비읍이 들어간 게 몇 개 돼? 22개가 되는 것이죠. 22개. 이 22개가 뭐라고요? 이 15세기 통용 어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통용 어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현대국어에서는 몇 개예요? 현대국어의 자음은 몇 개냐고? 19개. 그럼 22개에서 뭐가 빠져야 19개 돼? 그래. 반치음 빠지고, 순경 비읍 빠지고, 쌍히읗 빠지고. 아시겠죠? 이 3개 빠지고 나면 19개. 알겠죠? 다시, 반치음 빠지고, 순경 비읍 빠지고, 쌍히읗 빠지고. 그죠? 그럼 19개. 쌍히읗은 주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얘가, 그 당시에 혈물이라 했단 말이야? 혈물이 지금 뭐예요? 썰물이에요. 썰물. 아시겠죠? 또는 혀다가 어떻게 됐냐면 주로 이제 켜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이야. 켜다. 그런 거 통해 본다면 쌍히읗은 주로 뭘로 바뀌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쌍시옷이란지 키역으로 바뀌었다는 거 알 수 있죠? 뭐가 알겠죠? 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현대국어에서는 이 쌍히읗을 쓰지 않잖아요. 왜, 그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22개 중에서 순경 비읍이란지 반치음이란지 쌍히읗을 제외시키고 나면 19자. 이 19자가 현대국어의 자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모음은 몇 개예요, 현대국어에서? 21개. 그래서 총 어문은 40개. 현대국어의 어문은 총 40개.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 초성, 문자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후민점 제작 원리에서 초성 글자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이해됐죠? 문자에 대한 것은 상식적인 것이고요. 초성 글자에 대한 것은 제작 원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쉬었다가 중성 글자부터 더 하겠습니다.